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3, 4월 이제 기말고사, 통합이론 기말고사 해설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험이 중반부에서 이제 뭐 이렇게 조금 중반부를 넘어서는 과정이니까 약간 난이도를 줬거든요. 예, 조금 힘드셨던 문제들도 꽤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난이도가 좀 높아지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해설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해설 강의를 한번 해볼게요. 자기자본수익률 관한 문제. 우리 차이점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억에 대부비율이 나왔을 때 자기자본수익률 관한 공식과 부채비율이 나왔을 때 자기자본수익률 공식은 일단 공식 자체가 일단 다릅니다. 대부비율은 그냥 내 돈 수익 이자 하시면 돼요. 남의 돈이 50%니까 내 돈도 얼마다? 50이다. 이렇게 하시고요. 수익은 얼만데? 15인데 50에 10%만큼 이자를 빼야 됩니다. 이 수업 시간 많이 했었죠. 예, 5 이렇게 뺍니다. 그래서 퍼센트는 다 생략하고 내 돈 50에 수익 15에 50에 빌린 돈이 50에 10%만큼 이자를 내는 겁니다. 그럼 얘는 이제 20%가 되는 그런 문제예요. 그러면 답이 될 수 있는 건 일단 뭐 3번, 4번, 5번 중에 하나가 답이 될 것 같고요. 부채 비율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예, 총 플러스 총 마이너스 저 곱하기 부채 비율입니다. 부채 비율. 그래서 총 플러스 총 마이너스 저 곱하기 부채 비율. 총에서 저를 한번 빼보겠습니다. 총에서 저를 빼보면 여기에 5가 되죠. 5. 그죠? 예. 부채 비율이 50%니까 0.5고 여기까지가 이제 2.5가 됩니다. 5에서 0.5를 빼니까 곱하니까. 근데 총 자본 수익률이 지금 15였습니다. 그죠? 15를 더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17.5%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20%에 17.5% 해서 답은 3번이고요. 대부 비율은 내 돈 수익 이자로 문제를 푼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부채 비율은 총 플러스 총 마이너스 저 곱하기 부채 비율인데 총 마이너스 저가 가로가 제일 먼저 계산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곱하기 부채 비율 계산이 돼야 되고요. 마지막에 플러스를 계산해 준다는 거.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사칙 연산 계산에서는 괄호가 제일 첫 번째, 두 번째는 곱하기나 나누기가 두 번째, 그다음에 뺄셈 플러스 요거는 이제 매일 마지막에 계산을 해줍니다. 답은 3번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공식을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 2번 문제.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위험 관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보수적인 놈들은 어떤 놈들이냐면 부정적으로 예측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수익을 가장 가능한 한 낮게, 비용을 가능한 한 높게 이렇게 부정적으로 예측하는 사람들 맞습니다. 2번. 흡수율 분석은 투입 요소가 변함에 따라 그 결과치인 수년제 가치와 내부 수익률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그랬는데요. 우리가 이제 분석이라고 우리가 부동산 학교론 전체에서 공부하셔야 될 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민감도 분석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흡수율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투입 요소가 변동할 때 결과치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해서 위험에 반영하는 것은 흡수율 분석이 아니라 민감도 분석입니다. 참고로 민감도 분석과 똑같은 말은 감응도 분석, 감응도 분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 흡수율 분석이 나오려 그러면 이거는 일단 투자론에서 나오는 단어가 아니고 개발론에서 나와요. 지난 1년간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얼마만큼의 비율로 흡수됐는지를 따져서 미래 흡수율을 예측하는 것이 목적인 게 흡수율 분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흡수율 분석이 아니라 민감도 분석. 해설해 보면 민감도와 흡수율에 대한 비교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요. 꼭 한번 비교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은 2번이고 3번에 위험할수록 높은 할인율, 우리 위험할수록 할인율이 커진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보험에 가입하는 건 대표적인 전가가 맞고요. 위험도가 높은 자산을 제외시키는 것을 우리는 같은 말로 회피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거 다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민감도 분석과 흡수율 분석을 구분할 줄 아는가 하는 문제. 답은 2번이 되겠죠. 3번 문제라고 합니다. 3번 문제는 이제 그 유명한 화폐 시간 가치죠. 예. 여러분들 할인율이 상승합니다. 할인율이 상승하면요. 가치는 무조건 작아집니다. 이게 뭐 일시불의 현재 가치든 연금의 현재 가치든 관계없습니다. 할인을 많이 받으면 가치는 작아진다, 낮아진다. 맞습니다. 그리고 3억 모으기 위해서 불입해야 될 금액을 구할 때는요. 3억에다가 감치금 계수 곱합니다. 그래서 3억을 빌리고 갚아나간다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저당상수고요. 3억을 만들기 위해서 불입한다라는 말이 떴을 때는 감채기금계수인데 감채기금계수는 뭐 그냥 모으기 위해서 불입하는 금액을 구한다 하시면 되는데 저당상수 값은요. 원금균 등에서는 저당상수를 통해서 원리금을 구하지 않습니다. 원금균 등에서는요. 원금 구하고
이자 따로 구하고 두 개를 더해서 원리금을 구하고요. 원리금 균등에서만 저당 상수를 통해서 원리금을 구한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서는 감채기금. 현재 5억 원인 주택이 매년 5%씩 가격이 상승한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매년 5%씩은 복리 계산을 얘기하는 거고 한 개도 안 중요합니다. 당연히 복리를 가정하는 거고요. 5억이 몇 번 남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보니까 5억이 한 번 나왔고 5년 후가 나왔기 때문에 일시분의 미래가치계수를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 매년 1,000만 원씩을 언제로? 현재로. 자, 매년 1,000만 원씩을 현재로 땡길 때는 일단 결과적으로는 연금의 현가계수를 써야 되거든요. 매년 1,000만 원씩을 환원시키니까. 여기 보니까 저당 상수의 역수를 활용한다. 예, 저당 상수의 역수가 뭐니까? 연금의 현가계수니까. 그리고 5번. 실제로 시험에도 한번 나왔었고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주택저당 대출을 받고 원리금 상환액을 구할 때 저당 상수를 이용한다. 틀린 거 없는 것 같은데 대출받고 원리금 상환액을 저당 상수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상환 방식은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아니라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다.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저당 상수를 통해서 원리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금 구하고 이자 구하고 그걸 더해서 구하게 됩니다. 좀 이따 문제에서 우리 원금 균등 상환의 계산 문제를 풀어볼 거거든요. 저당 상수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당 상수를 통해서 원리금 구하는 것은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해서 여기 원금이 아니라 원리금 균등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거 꼭 좀 기억합시다. 답은 5번. 4번 문제. 영업소득세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자, 영업소득세 계산은요. 일단 순대를 더합니다. 순대. 그리고 이감을 뺍니다. 이감. 그리고 요 값에다가 세율을 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걸 갖다가 혹시라도 이제 영업소득세 계산 과정을 암산으로 한번 해줄 수 있으면요. 대박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소득세를 구하는 목적이 사실은 세후현금 수지를 구하기 위해서거든요. 세전현금 수지에서 영업소득세를 빼서 세후현금 수지를 구하는 건데 보통 이제 우리 시험에서 세후현금 수지 구하라는 문제는 우리 수험생들이 많이 힘들어하세요. 왜냐하면 시간 내에 문제를 못 풀어서. 근데 시간 내에 문제를 못 푸는 분들의 대부분이 영업소득세를 빨리 못 구해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영업소득세를 지금부터 암산으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3단계인데요. 순대 더하고 1단계, 이감 빼고 2단계, 세율 곱하고가 3단계예요.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순대 더하고 이감 빼고 세율 곱해서. 오케이? 예, 그러면 순대를 더하면 이거 얼마냐면 1억 7천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순영업소득이 1,500이고 이자가 200이기 때문에 1,700입니다. 1,700. 1,700이 순대 더한 거고. 그쵸? 예. 이자가 700이고 감가상각비가 200입니다. 그럼 900을 뺍니다. 그럼 얼마? 800. 세율이 몇 프로? 30%. 83 얼마? 240. 이렇게 해서 240만 원대 있는 3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순대 재빨리 더하고 이감 재빨리 빼고 세율 재빨리 곱해서 영업소득세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하니까 1,700. 900 빼니까 800. 세율 30% 곱하니까 240. 이렇게 해서 답은 3번. 이렇게 구하는 문제입니다. 오케이? 5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 자, 옳은 것을 찾아야 됩니다. 들어가기 전에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은 수입의 현가와 지출의 현가를 비교한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수입의 현가에서 지출의 현가를 빼는 방법이 있고요. 같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빼갔나?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누가 지갑에서 내 돈을 빼갔나? 이렇게 빼갔나. 빼는 방법이 순현가법, 같게 만드는 방법이 내부승률법, 나누는 방법이 수익성 지수법입니다. 순현가법이야 뺀다는 표현밖에 쓰지 않지만 내부승률법은 수입의 현가와 지출의 현가를 같게 만든다 하셔도 되고요. 순현가를 0으로 만든다.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든다. 그렇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수익성 지수를 표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입을 출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입을 출로 나눈 값이다. 그 다음에 출에 대한 입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출에 대한 입 이렇게. 그래서 입을 출로 나눈 값, 출에 대한 입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순현가는 0보다 클 때 투자하고요. 내부 승률은 요구 승률보다 클 때 투자하고요. 수익성 지수는 1보다 클 때 투자합니다. 그래서 수는 0보다. 내부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보다, 수익성 지수는 1보다 클 때. 그래서 항상 수익률은 수익률끼리 비교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부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보다 클 때. 지수일, 이수일과 심순회 아니고요. 지수일과 심순회. 지수는 무조건 1과 비교한다. 기억하시는 겁니다. 지수일과 심순회. 김중배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좋단 말인가. 지수일과 심순회.
알겠죠? 예,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빼간나가 순현가법, 내부승일법, 수익성지수법이고 순현가는 0보다 클 때, 내부는 요거보다 클 때, 지수는 1보다 클 때. 근데 이게 이제 단일 투자한, 그러니까 독립적인 투자일 때는 결과치가 반드시 똑같아요. 결과치가. 순현가가 0보다 크면 내부승일은 요구승일보다 크고 수익성지수는 1보다 커요. 순현가가 0이면 내부와 요구는 똑같고 수익성지수는 1이 됩니다. 순현가가 0보다 작으면 내부는 요구보다 작고 수익성 지수는 1보다 작게 돼요. 근데 여러 투자한, 그러니까 배타적인 투자할 때는 뭐 순현가법 썼을 때와 내부 승률법 썼을 때와 수익성 지수법 썼을 때 결과치가 같을 수도 있는데 다를 수 있거든요. 다를 때는요, 모든 면에서 합리적인 순현가법이 좀 더 우월하고 선호된다. 이걸 좀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한번 볼까요? 단일 투자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죠? 단일 투자는 그 독립적인 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결과치가 어떻다? 같다 그랬죠. 예, 그때는 순현가가 뭐가 되면 0이 되면 반드시 내부도 요구와 같아지는 거 맞습니다. 이 문제 답은 1번입니다. 2번부터 틀렸을 텐데 여러분들 일단 2번 보기 전에 다시 한번 와볼게요.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은요. 할인을 했기 때문에 수입도 현가고요. 지출도 현가예요. 그러니까 순현가법, 내부승률법, 수익성지수법에서 내가란 말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에요. 내가가 뜰 수가 없어. 할인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다시 가보면 그 내부 수익률은 투자에 대한 현금 유입의 뭐랑 현가랑 현금 유출의 현가를 갖도록 하는 할인율이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란 말 나오면 땡. 오케이? 그래서 여기 혹시 갖게 만든다, 요 갖도록 한다, 요 표현을 보고 맞지? 맞아. 내부 수익률은 빼간다 해서 이니까 가시 맞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내가란 말이 뜨면 안 된다. 이거 좀 조심하세요. 세 번째. 내부 수익률은 순현가를 뭘로 만드는 거? 0으로 만드는 거.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거. 여러분들 순현가를 1과 비교하는 경우가 없어요. 절대로. 순현가는 0과 비교하고 지수를 1과 비교합니다. 지수 1과 심순회. 기억하고 계시죠? 예, 순현가를 0으로 만든다. 4번. 내부 수익률은 내부 수익률과 실현 수익률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요구 수익률과 비교합니다. 실현 수익률은 투자 판단의 기준으로 못 씁니다. 그러니까 실현 수익률이 지문에 있으면요. 그 지문은 무조건 X 하셔도 됩니다. 실현 수익률 보이는 즉시 사살하셔도 됩니다. 실현 수익률은 보이는 즉시 사살하셔도 됩니다. 답이 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 다음에 나눈 값 그랬죠. 수익성 지수는 출을 입으로 나눈 값 그러면 안 돼요. 입을 출로 나눈 값 그래야지 위에 입이 있고 밑에 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유출하고요. 유입하고로 바꾸셔야 되겠네. 입을 출로 나눈 값, 출에 대한 입. 따라 한번 해볼까요? 입을 출로 나눈 값, 출에 대한 입. 입을 출로 나눈 값, 출에 대한 입입니다. 입을 출로 나눈 값일 때 문제 보니까 출을 입으로 나눈 값 했기 때문에 땡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문제 답은 1번, 6번. 자, 6번 가기 전에 우리 부동산학 개론에서 이제 역수를 묻는 문제인데요. 역수는 통틀어서 한 7개 정도 됩니다. 먼저 화폐의 시간 가치 계산해서 역수 관계를 한번 따져보면요. 일시불의 내가계수하고 일시불의 현가계수하고 일내 일현 역수입니다. 연금의 내가계수하고 감채기금계수하고 연내 감기 역수입니다. 연금의 현가계수하고 저당상수하고 역수입니다. 그래서 일내 일현 연내 감기 연현 저상. 그러니까 일시불 내가계수, 일시불 현가계수, 연금의 내가계수, 감치의 기금계수, 연금 현가계수, 저당상수. 1년 안에 감기 한 번씩은 다 걸리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조소득 승수와 총자산 회전율이 역수예요. 순소득 승수와 종합자본 환원율이 역수예요. 세전 승수와 지분 배당률이 역수예요. 마지막 세후 승수와 세후 수익률이 역수예요. 참고로 조소득 승수는 총소득 승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총총은 역수고요. 순이랑 종합이랑 세전배당, 세후 역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의 리듬감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익숙치 않은 단어들은 틀린 게 되는 거지. 자,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일내 일현, 연내 감기, 연현 저상, 조총, 순종합, 세전배당, 세후 7개 한 번에 일내 일현, 연내 감기, 연현 저상, 조총, 순종합, 세전배당, 세후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연현하고 저상 역수 맞고요. 1년하고 일내 역수 맞고요. 연내 감기 한 번씩 다 걸리니까 연내 감기 역수 맞고요. 근데 조종합이 좀 이상하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리듬감이 필요하다 그랬잖아. 조총, 순종합, 세전배당, 세후 조총, 순종합, 세전배당, 세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고치면 좋을 것 같냐면 순소득 승수하고 종합자본 환원율은 역수입니다.
혹시 조소득수를 고집하고 싶으시면 옆에 총자산 회전율이 와야 됩니다. 총자산 회전율. 총순종합세전배당 세우세요. 세전승수하고 배당률은 역수가 맞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나갈게요. 일내 일현, 연내감기, 연현저상. 조총순종합세전배당 세우세요. 조총순종합세전배당 세우세요가 역수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답은 4번. 7번 문제로 갑니다. 자, 프로젝트 금융. 상당히 유명하죠. 프로젝트 금융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야. 자, 프로젝트 금융은 제일 중요한 게 대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비소구 또는 제한소구 금융을 가지고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지 않고 사업이 실패해도 모기업에 상환 청구를 할 수가 없거나 상환 청구가 제한되는 비소구, 제한소구 금융이다. 1번 오케이. 2번. 해당 프로젝트가 부실화되더라도 대출 기간의 채권에서는 영향이 없다라고 이랬는데, 자, 프로젝트에서 금융기관이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방금 모기업에게는 상환 청구를 못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가 성공해야 되는데 그 프로젝트가 뭐 되는 순간, 부실화되는 순간 대출 기관은요 돈을 떼이게 됩니다. 즉 채권 회수가 곤란하게 된다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영향이 없다는 말은 잘못된 말이지. 그럼 어떻게 되냐면 금융기관은요 빌려준 돈을 못 받게 됩니다. 금융기관이 부실화된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채권 회수가 안 돼서. 오케이? 답은 2번이죠. 3번에 부의금융이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에 부채를 차입을 해도 부채가 표시되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PF 대출, 그럼에도 불구하고 PF 대출을 많이 일으키는 이유가 금리가 높아요. 사업에 성공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가 있고요. 자금 관리도요 별도로 위탁 계정이라고 합니다. 에스크로 계정으로 독립된 계정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답은 부실화되면 채권 회수를 못한다 하는 2번이 정답이 됩니다. 8번. 자,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 회사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입니다. 부동산 투자 회사 리츠. 우리가 이제 부동산 투자 회사법은 한 문제 정도는 반드시 나온다라는 마음으로 내용에 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1인당 주식 소유 한도를 묻고 있습니다. 이번에 1인당 주식 소유 한도는 50%입니다. 50%. 그러니까 얼마? 100분의 50을 초과해서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1인당 주식 소유 한도 50%. 외워주셔야 됩니다. 2번.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설립자본금은 5억이다 그랬는데,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만 설립자본금이 5억이고요. 위탁관리나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 3억에 3억. 그래서 여기서는 뭐를 삭제? 위탁관리 삭제. 자기관리만 설립자본금이 5억이다 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답은 2번. 3번. 영업인가를 받고 등록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자기관리 70억 맞습니다. 위탁이나 구조조정은 50억이고요. 영업인가 받았고 등록했으면 자기관리 리츠는 70억 맞고요. 그다음에 자본금 갖추기 전까지는 현물출자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는 없다. 현물출자는요 설립 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영업인가 받기 전, 등록 받기 전 이때는 절대로 안 되고, 영업인가 받고 등록하고 난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70억이라는 50억이라는 자본금을 모집한 다음에면 현물출자가 가능합니다. 마지막 5번.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및 자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 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임직원에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인 내부 통제 기준을 제정해서 시행해야 된다. 조심하셔야 될 건 내부 통제 기준을 제정해서 시행하는 회사는 두 회사밖에 없습니다.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자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입니다. 그렇다면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나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내부 통제 기준을 제정, 시행, 운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30회 시험에 한번 언급을 했기 때문에 위탁관리 리츠에서 해당 사항이 없는 거 찾아라. 내부 통제 기준은 위탁관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방금 보시는 바와 같이 내부 통제 기준은 오직 누구와 자기관리와 자산관리, 자로 시작되는 두 가지만 내부 통제 기준을 적용한다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틀린 거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2번인데요. 우리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외워야 할 거, 반드시 외워야 될 것들 한번 외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본금. 자, 자기관리 리츠는 설립자본금이 5억이고요. 인가 등록이라고 할게요. 인가 등록 후에 6개월 안에 얼마? 70억. 하지만 위탁관리나 기업 구조조정 설립할 때는 얼마? 3억. 인가 등록한 다음에 50억.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관리 리츠는 처음에는 얼마? 5억. 인가 받고 나서 70억. 위탁이나 구조조정은 설립할 때는 얼마? 3억. 등록하고 나서는 얼마? 50억.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됐나요? 2번. 자기관리 리츠가 있고요.
위탁관리 리츠가 있고요. 기업 구조조정 리츠가 있는데 뭐 한 3가지 정도만 더 보겠습니다. 배당 얼마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일반인들에게 주식을 얼마나 공모해야 되는지, 주식 공모. 마지막으로 이제 1인당 주식 소유 한도,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배당은요, 자기 관리 리츠는 50% 배당을 하고요. 나머지 리츠들은 90%씩 배당을 합니다. 주식 공모는 2년 안에 자본금 마련한 다음에 30%씩 하는데 기업 구조조정은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1인당 주식 소유 한도는 다들 50%씩인데 기업 구조조정 리츠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했던 거 현물 출자는요, 설립시에는 되고 안 되고 인가받고 등록한 다음 최저 자본금 마련했을 때는 가능하다. 이런 것들도 기억하시고, 아까 살짝 언급했던 내부 통제 기준은 자기관리와 자산관리회사, 자로 시작되는 두 놈만 내부 통제 기준을 제정, 운영, 시행을 하고요. 위탁이나 기업 구조조정 리츠의 경우는 내부 통제 기준에 관한 적용이 없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답이 2번이었죠. 9번으로 갑니다. 9번. 부동산 금융의 동원 방법 및 부동산 증권에 대한 연결로 틀린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입니다. 자, 책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가 흔히 부동산 증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증권은, 자, 지분 증권이 있고요. 지분 증권. 부채 증권이 있습니다. 부채 증권. 지분 증권에 뭐가 있냐면 신조리가 있습니다. 신조리. 부채 증권은 이제 MBS와 ABS가 있어요. 그래서 신디케이트 조인트 벤처 리츠는 지분 증권이고요. MBS와 ABS는 부채 증권입니다. 계속 갑니다. MBS, 신디케이트와 조인트 벤처와 리츠는 셋 다 무슨 투자인데? 지분 투자인데, 신디케이트, 조인트 벤처, 리츠는 지분 투자인데, 신디케이트와 조인트 벤처는 직접 투자라 그래요. 투자가 사업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리츠는 간접 투자예요. 투자가 사업에 참여할 수가 없고요. 신디케이트는 투자가 엄청 다수예요. 조인트 벤처는 소수고요. 리츠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얘가 제일 다수입니다. 제일 다수. 그래서 여러분들 신디케이트, 조인트 벤처, 리츠의 공통점은 무슨 투자? 지분 투자. 하지만 신디케이트와 조인트 벤처는 직접, 리츠는 간접. 신디케이트는 다수, 조인트 벤처는 소수, 리츠는 제일 다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틀린 거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먼저 요 지분증권하고 부채증권부터 먼저 구분해 볼게요. 지분증권은 뭐 있습니까? 신조리 있고요. 부채증권은 MBS와 ABS 있습니다. 4번, 5번 맞네요. 그 다음에 1번, 2번, 3번. 신디케이트와 조인트 벤처와 리츠의 공통점은 셋 다 무슨 투자? 지분 투자. 근데 신디케이트와 조인트 벤처는 무슨 투자? 직접 투자. 리츠는 무슨 투자? 간접 투자해야 된다. 간접 투자. 리츠는 간접 투자죠. 나머지 다수, 소수, 다수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를 간접 투자로 수정해 놓고요. 이걸 한번 기억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요 4번, 5번 묶어 놓으시고 일단 4번, 5번 묶어 놓으시고 앞에다가 부동산 증권이라고 일단 써보세요. 부동산 증권. 그럼 먼저 순서를 따져 드릴게요. 부동산 증권은 무슨 증권가? 자, 지분 증권과 부채 증권이 있는데 지분 증권에 뭐가 있다? 신조리. 신조리는 지분 증권이니까 다 지분 투자. 맞죠? 신조는 무슨 투자? 직접. 리는 뭐? 간접. 신은 뭐? 다수. 조는 뭐? 소수. 리츠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수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정리를 해 놓으시면 공부하시면서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게 지금 지분 투자인지, 직접 투자인지, 간접 투자인지, 다수인지, 소수인지, 지분 증권인지, 부채 증권인지 이런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됩니다. 답은 3번. 10번 문제. 2억을 대출받았을 때 15년 차에 상환해야 될 금액을 구하는 원금 균등 상환 문제입니다. 일단 요거 이제 15회차 상환해야 될 원리금 구하기 위해서는요. 뭐도 구하고 뭐도 구해야 되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원금도 구하고 이자도 구해야 되겠죠. 그죠? 예. 원금은 어떻게 구하냐면 빌려온 돈 얼마에다가 2억에다가 상환 기간 몇 년? 20년으로 나눠줍니다. 그 원금 얼마? 1,000만 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자를 구하는 공식은요. 잔고에다가 이자를 곱하거든요. 그러면 첫 해 잔고가 2억이 남고요. 매년 보니까 1,000만 원씩 깎일 것 같아요. 근데 1,000만 원은 언제부터 깎이냐면 1회차 때는 2억이 다 남아 있고요. 두째 해부터 1,000만 원이 까져요. 그러면 두째 해부터 1,000만 원이 첫 번째로 까지니까 혹시 15회차는 몇 번 까졌을까요? 그러면 한 번 빼고 14번. 14번이 까지는 겁니다. 그래서 빼기 1,000만 원 곱하기 14를 때려주는 겁니다. 이게 잔고야, 잔고.
잔고. 그럼 잔고가 얼마냐면 이게 1억 4천이잖아. 그죠? 그럼 이게 얼마냐면 6천만 원이 된다는 거지. 1천만 원씩 15년, 첫 해는 한 개도 안 까진다 그랬으니까. 둘째 해에 첫 번째로 까진다 그랬으니까. 셋째 해에 두 번째 까지겠지. 넷째 해에 세 번째 가지고 15회 차이는 14번째 까지겠지. 1천만 원이. 그쵸? 예, 그래서 요게 1억 4천이고 2억에서 빼면 6천. 여기다 이자 아까 얼마 했죠? 5% 했죠. 그러면 요거 얼마야? 300이 되겠죠. 그러면 요 두 개 합치면 원리금이 나오니까 1300. 요렇게 푸셔도 되고, 요렇게 푸셔도 되고. 좀 다르게 푸는 방법을 좀 공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1회차, 2회차 이렇게 있고 원금, 이자, 원리금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 잔고를 써줍니다. 빌린 돈이 얼마였냐면 2억. 상환기간이 20년. 금리가 5% 이렇게 됐습니다. 2억을 20년으로 나누어주면 이게 아까 1,000만 원이라 그랬죠. 그죠? 예, 1,000만 원. 그 다음에 잔고는 처음 얼마 남았고 2억이고 5% 하면 또 1,000만 원. 합치면 얼마? 2천만 원 이렇게 됩니다. 1년이 지나면서 얼마 까졌죠? 1,000만 원. 그럼 얼마? 1억 9천이죠. 맞죠? 예. 이거 계속 1,000만 원씩 원금은 갚아 나갈 거고요. 1억 9천에 10% 하면 1,900이 되겠죠. 합치면 얼마? 1억 9천에 5% 하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1억 9천에 5% 하면 우리 얼마가 됩니까? 950이 되겠죠. 그죠? 예, 그럼 얼마? 1,95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서 2회차 때 얼마가 줄어들었냐면 50만 원이 줄어들었어요. 그죠? 네, 50만 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산기 다 되고 2,000 빼기 50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계산기에 1,950이 찍혀 있을 거예요. 그쵸? 예. 요게 몇 회차다? 2회차다. 보는 거예요. 2회차다. 그럼 는을 한 번 더 누르면 3회차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14번을 누르면 됩니다. 왜냐면 2,000 빼기 50은이 얼마니까? 2회니까. 눈 누르면서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딱 멈추게 되면요. 똑같이 1,300만 원이 나올 거예요. 오케이? 예. 그래서 해설을 보시면요. 여러분들 해설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해설을 보시면요. 두 회계 해설을 다 해놨어요. 제가. 두 개 해설을. 방금 했던 해설도 말씀드렸고, 2,000 빼기 50은 하면 2회차니까, 는함을 한 번 더 누르면 3회차 가는 거야.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그래서 혹시 잔고의 개념이 조금 쉬운 분들은요, 이렇게 문제를 푸시고요. 잔고라는 개념이 조금 약하신 분들은요, 2,000에서 50을 빼면서 계속 똑같은 금액이 까질 거니까, 원금 균등은요, 처음에까지는 1회차 때에서 2회차 때까지는 금액이 계속 같은 금액씩 규칙적으로 까질 거니까, 는을 누르면서 해결하셔도 된다는 거. 이해되시죠? 예. 고생하셨고요. 이게 11번 문제부터는 조금 쉽습니다. 투자론, 금융론이 끝나고 났으니까. 부동산 개발을 설명한 내용이다. 가장 틀린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인데요. 법적인 위험 줄이기 위해서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 구입하는 거 유명한 거고요. 예비적 타당성 분석은 아직 부지 매입을 하기 전이니까 수익을 따지더라도 계략적으로 따지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시장성 분석은 매매 될지 안 될지를 따지는 거 맞고요. 그다음에 현재 대부분의 시설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노불량화 요인만 제거하는 것은 수복 재개발이 맞습니다. 사전에 방지하는 건 보존 재개발이고요. 그다음에 노불량화된 것만 딱 드러내는 건 수복한다 그래요.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이거는 공법적인 측면이죠. 우리가 흔히 정비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면요, 정비 사업에는 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고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또 뭐 있었어요? 재개발 사업이 있었고요. 또 뭐 있었어요? 재건축 사업이 있었어요. 자, 쉬운 거부터 해드릴게요. 재건축은요, 그 기반시설이 양호하다 그래요. 양호하다. 그리고 공동주택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얘는 좀 번외로 뺄 거예요.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 사업을 볼 건데, 말이 좀 긴 놈이 길게 나와요.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다. 얘는 그냥 밀집되어 있다. 얘는 뭐 극히 열악하다. 얘는 그냥 열악하다. 얘는 주거나, 그러니까 단독이나 다세대 이런 말이 나오고요. 얘는 상업이나 공업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자, 그냥 밀집하면 재개발, 과도하게 밀집하면 주거환경 개선, 열악하면 재개발, 극히 열악하면 주거환경 개선, 상업이나 공업 나오면 재개발, 단독 다세대 나오면 주거환경 개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냥 열악하네, 그죠? 예. 그 다음에 그냥 밀집하고요.
그리고 상업이나 공업이 나왔기 때문에 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재개발 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 1, 2차를 같이 하시는 분들이야 뭐 이 문제는 껌이고요. 혹시 1차만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그 재개발 사업의 정비 사업의 종류 세 가지. 정비 사업의 종류 세 가지,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뭐 예를 들면 요약집이나 뭐 그런 데 있을 거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결혼 요약집에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특강 교재 같은 데도 있을 거니까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아니면 2차 공부하는 사람한테 요거 한번 설명 한번 해달라고 그러세요. 법조문 그대로 나오니까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음 문제 12번. 자산 관리는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관리에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먼저 어떤 관리가 있냐면 시설 관리가 있어요. 시설 관리. 그다음에 건물 임대차 관리. 자산 관리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시험에서는 시설 관리하고요. 자산 관리를 많이 비교하는데, 시설 관리는 유지 관리로서 뭐 설비 운전 보수, 에너지, 청소, 방범 방제, 외주 관리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시설 관리고요. 자산 관리가 투자 관리고요.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냐면 부동산을 매입 매각, 뭐 그다음에 재개발 재투자 리모델링, 투자 리스크, 포트폴리오, 프로젝트 파이낸싱, 한 5개 정도는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왼쪽에 있는 설비 운전 보수, 에너지, 방범 방제 등의 보안 관리, 건물 청소 관리, 요 네 가지는 아까 소개해드렸던 시설 관리 영역이고요. 지금 보기 신 오른쪽에 있는 거 네 가지. 투자 리스크, 재투자 재개발, 매입 매각, 포트폴리오 보이시죠? 요런 것들이 무슨 관리다? 자산 관리다. 자산 관리는 지금 보니까 4개. 답은 3번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하실 수 있겠죠? 오케이. 그리고 13번 문제로 갑니다. 13번 문제. 자, 13번 문제는요. 부동산 마케팅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요. 자, 부동산 마케팅에 우리 포피 믹스라는 게 있어요. 포피 믹스. 그다음에 STP라는 게 있습니다. 뭐 요게 거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 STP는 세그멘테이션과 타겟과 포지셔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시장 세분화, 표적 시장의 선점, 시장 차별화, 그래서 세표차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세그멘테이션, 타겟, 포지셔닝을 말하고요. 포피 믹스의 P는요, 플레이스, 프로덕트, 프라이스, 프로모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품, 장소부터 할까요? 장소, 유통 경로, 장소, 그다음에 제품, 가격, 판촉입니다. 그래서 장소는 이제 경로를 뜻하니까 유통 경로 그러기도 하고요. 유통 경로. 그래서 이 P가 여기도 있는데 여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굳이 P를 구분하신다면 이제 포P 같은 경우는 PL 또는 PR입니다. PL 아니면 PR. P 뒤에 바로 자음 나와요. 자음. 근데 STP의 P는요. 포지셔닝 그래가지고 PO가 나와요. PO. 그래서 PL이나 PR 넣으면 포피 믹스고 STP의 PO는요. 차별화가 됩니다. 그래서 플레이스, 프로덕트, 프라이스, 프로모션은 포피고요. 포지셔닝하고 P에 바로 모음 나오면 이거는 STP 전략이지 포피 전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가보시니까 구분할 줄 알겠죠? PL, PR은 포피, 포지셔닝하고 모음이 바로 나와버리면 STP. 그래서 여기 보시니까 마케팅 믹스 이게 포피입니다. PR, PL, PO 안 되지. 차별화가 나오면 안 되고요.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프로모션, PR이 나와야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PL, PR만 나와야 됩니다. 답은 2번이죠. 14번 문제부터는 감정평가론 문제입니다. 다음은 감정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될 거. 우리 개론책에 현재 시점이란 말이 뜨는 경우가 절대로 없어요. 그냥 없어, 그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 보이면 즉시 사살하라, 뭐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그죠? 현재 시점 보이면 즉시 사살하셔도 좋습니다. 아까는 뭐 볼 때 즉시 사살하라 그랬어요. 실현 수익률 보이면 즉시 사살하세요. 틀린 지문이니까. 현재 시점 보이면 즉시 사살하셔도 좋습니다. 무조건 기준 시점입니다. 기준 시점에서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약을 판단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해야 되고요. 2번. 2개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의 불가분한 관계 있을 때는 개별 평가 아니고 일괄 평가 하셔야 되고요.
3번. 대상 물건의 일부분에 대해서 하는 평가는 부분평가라고 하고요. 한 개의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의 평가는 구분평가가 돼요. 3번, 4번은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부할 때부터 가치 구분 해놓으시면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가치를 달리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구분평가를 설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치 구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답은 5번이죠. 법원의 경매 개시 결정에 따른 평가는요, 반드시 평가를 해야 되는 필수적 평가가 맞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5번이라는 게 제일 안 중요하고요. 1번, 2번, 3번, 4번이 왜 틀렸는지가 중요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만 현재 시점은 무조건 X, 기준 시점. 그다음에 원래는 개별평가가 맞지만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의 불가분한 관계에 있으면 일괄, 가치를 달리하면 가치 구분, 일부분에 대한 평가란 부분평가. 이렇게 해서 답은 5번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오케이. 15번으로 갑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예요. 원래는 무슨 가치가 맞는데, 시장 가치가 맞는데, 요청이 있으면 무슨 가치, 시장 가치, 외의 가치. 시산가액은 최종평가 가격으로 확정되기 전에 중간 과정의 가액이 맞고요. 임대료를 평가할 때 주된 법은 무슨 법? 임대사례 비교법입니다. 근데 정말 조심하셔야 될 거 5번.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자동차의 주된 평가 방법은 원가법에 의한다. 아유, 큰일 났습니다. 자동차를 삭제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박하고 항공기, 건설기계까지는 주된 방법이 원가법이 맞는데요. 자동차나 동산 같은 경우는 주된 평가 방법이 거래사례 비교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기계라도요, 거래가 잘 되지 않는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같은 기계만 원가법, 빈번히 거래가 이루어지는 자동차나 동산과 같은 기계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쓴다는 게 핵심이 됩니다. 오케이? 답은 몇 번? 5번. 16번. 부동산 가치의 재원칙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우리 이렇게 기준 시점이나 시점 수정처럼 시점이라는 단어가 뜨면 변동의 원칙이 맞습니다. 2번. 판매 시설 입점 부지 선택을 위해서 후보 지역 분석을 하고 표준지역 이용을 따지는 것은 외부를 따지는 거라서 적합의 원칙이 맞고요. 구성 요소들 간의 결합에 대한 내용이다. 그렇게 했고, 기능적 감가한다 했을 때는 균형의 원칙이 맞죠. 내부니까. 자, 기여의 원칙에 따르면 부동산의 가격은 각 구성 부분들의 생산비를 합하다 X. 기여도의 합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5억짜리 부동산에 5천만 원의 생산비를 들여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 하더라도요, 부동산의 가격이 5억 5천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5천만 원 들여서 1억 기여하면 부동산의 가격은 6억이 되는 거고요. 5천만 원 들였을 때 2천만 원밖에 기여도가 안 되면 5억 2천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비용을 들였을 때 전체 얼마나 기여하느냐는 기여도가 중요하다. 기여도의 합이다. 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답은 4번이고, 잔여법은 수익배분의 원칙이 맞죠. 예, 답은 4번입니다. 17번. 감정평가 규칙에 규정된 감정평가의 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게 연결된 것을 찾아라 라고 했는데요. 우리 감정평가의 절차 7단계거든요. 일단 저랑 3단계는 한번 외워보실게요. 3단계. 뭐 3단계를 외워볼 거냐면, 1단계가 뭐냐면, 1단계가 기본사항의 확정이에요. 기본사항을 뭐 하자? 확정하자. 2단계가 뭐냐면요. 기본사항 확정이 끝났으면요, 처리 계획을 수립하자. 3단계가 뭐냐면요, 대상 물건을 확인하자. 그래서 감칙에서 이제 절차 일단 총 7단계 중에서 3단계를 외워놓으시면 나머지는 상당히 쉬워요. 일단 3단계. 1단계 뭐야? 기본상의 확정. 2단계 처리 계획의 수립. 3단계 대상 물건의 확인. 그러면 이제 4단계가 어떻게 되냐면, 자료를 수집합니다. 자료 수집. 5단계는요, 수집된 자료를 검토합니다. 수집해야지 검토할 거 아니에요. 6번째는요, 각종 감정평가 방법을 적용해 봅니다. 적용. 7단계는요,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마지막에 표시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4번부터 7번까지는요, 느낌이 올 것 같아요. 자료 수집된 다음에 검토하고, 검토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평가 방법을 적용하고, 결과가 나왔을 거니까 결정 표시를 하는 작업이 7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기본적 사항을 확정부터 하자. 계획 수립하자.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물건을 확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료 수집하고, 검토하고, 평가 방법 적용해가지고 표시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감정평가 규칙법 조문이니까요. 기본적 상의 확정, 이게 1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디귿이 1번에 있는 게 일단 첫 번째로 나와야 되고요. 처리 계획 수립 2번째. 그다음에 대상 물건 확인 3번째.
자료 수집하고 수집된 거 뭐하고 검토하고 평가 방법 뭐해서 적용해서 마지막에 결정 표시를 하자. 그래서 4번만 정답이 됩니다. 4번만. 그래서 한번 절차 감정 평가 규칙에 관한 절차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7단계. 오케이? 그리고 18번 문제. 이제 다 해가죠. 원가법에 의한 대상 물건의 기준 시점에서의 적산가액을 구하라 하는 문제인데요.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칠판 보시고 이렇게 한번 접근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 건물은요, 총 얼마짜리 건물이냐면 2억짜리 건물이에요. 제주도랑가가 2억짜리 건물. 근데 2억이 수명이 50년인데요. 50년 차가 다 지나도 10%는 안 까지는 거예요, 10%는. 그럼 얼마 까지면 1억 8천만 까지는 것 같아요, 그죠? 1억 8천을 나누기 50년을 때립니다. 그럼 1년에 얼마 까지는지가 나오겠죠, 그죠? 예. 근데 얘가 지금 2012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기준 시점이 2020년도니까 여기 곱하기 8을 때려줘야 됩니다. 8을 때려줍니다. 그럼 어떤 숫자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2억에서 이걸 빼주면 됩니다. 근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이게 계산기를 활용할 때요. 한 번에 활용해 주면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제 계산기, 지금부터 계산기 눌러야 되는 숫자를 갖다 한번 써볼 테니까 여러분들 똑같이 저랑 똑같이 자, 계산기 AC 누르고 좀 기다려 드릴까요? 예. 계산기 AC 누르고 저랑 똑같이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계산기 처음으로 두드려야 할 숫자는 2억입니다. 2 하시고요. 0 2개짜리 4번, 0 8개. 그리고 그대로 그냥 계산하지 마시고 바로 빼기 10% 때리세요. 10%. 10% 때리셨어요? 그 다음에 나누기 50 때리세요. 나누기 50. 50 때리셨어요? 그리고 얘 몇 살이냐면요. 8살이에요. 곱하기 8 때리실 거예요. 때리셨어요? 예. 그러면 요게 이제 뭐냐면 감가 누계액이 나와요. 근데 제 목표가 뭐라고요? 계산기 한 방에 문제 푸는 거라 그랬죠? 예. 그래서 여기다가 또 빼기 2억을 때릴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하고 숫자가 나올 건데 마이너스를 빼고 읽으시면 되거든요. 마이너스를 빼고 읽으시면 얼마가 되냐면 얼마가 나옵니까? 1억 7,120만 원 해서 답이 1번이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왜 이렇게 풀어드렸냐면, 자, 보세요. 요거 매년 까지는 금액이 보니까, 매년 까지는 금액이 360만 원 나와요. 360만 원 8번, 8년 동안 8살 하는 거니까 2,880만 원 나와요. 2,880만 원 나와요. 이제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2억에다가 2,880만 원을 빼야 됩니다. 자, 그러려고 했더니만요,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랬어요. 2,880만 원을 하려고 했더니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계산기를 갖다가 요거 구한 다음에 AC를 한번 눌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러지 말고, 자, 보세요. 100에서 20을 빼면 80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혹시 20에서 100을 빼면 80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와. 근데 뭐가 붙어? 마이너스가 붙지. 마이너스를 안 읽으면 되는 거지, 우리는. 뭔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요거 계산기 한 방에, 요거 계산기 푸는 방법이야. 처음에 얼마에서 2억에서 얼마 털고 10% 털고 그냥 마이너스 10% 해도 돼. 그냥 2천만 원 안 털어도. 나누기 얼마하고 50하고 곱하기 8살. 그럼 이게 나올 거 아니야? 빼기 2억 때려버리면 바로 답이 나와버립니다. 1번이 바로 나와버립니다. 그럼 계산기를 한 번도 안 털고 정답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계산기 털고 하지 말고요. 바로 AC 한 번도 안 누르고 답을 찾는 거죠. 한번 더 해볼까요? 얼마 빼기 2억 빼기 10% 나누기 50 곱하기 8살 마지막 빼기 2억 내려버리면 답이 한 방에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19번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대상 부동산의 수익가치 산정 시 적용할 환원 이유를 찾아라 하는 문제입니다. 7번 보시고요. 안 바꿔드렸네. 오케이. 아까는 답이 1번이었죠? 예, 오케이. 19번. 환원이율 계산 문제를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환원이율은 계산 문제로 딱 2개만 나옵니다, 여러분들. 다른 건 안 나와. 자, 환원이율은요, 계산 문제 나올 때 부동산의 가격분의 순수익으로 구하는 계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환원이율 구할 때 저부대를 곱해서 환원이율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당연히 저부대가 뭔지 아셔야 되겠죠. 저는 저당 상수예요. 부는 부채 감당률이에요. 부채 감당률. 마지막으로 대는 대부 비율이에요. 우리는 이게 거의 유명한 이제 저부대라고 합니다. 근데 저부대 중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이거의 부채 감당률. 왜냐하면 저부대 요 3개 곱해서 환원율 구하는 것을
부채 감당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채 감당률에서 유를 빼고 부채 감당법 하는 거 보니까 부채 감당률이 제일 중요하겠네. 그죠? 예. 근데 부채 감당률을 구하는 공식은요. 뭐냐면 이제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때 유의할 점은 뭐냐면 혹시 가능조소득부터 문제가 나와요. 가능조소득, 공실불량부채 얼마, 기타소득 얼마, 그다음에 영업경비 얼마 이런 식으로 하고 부동산이 얼마짜리다 아니면 총투자금액이 얼마짜리다 이렇게 나왔을 때는 가격분의 순식으로 환원율을 구하시면 되고요. 문제가 보니까 저 끄트머리 가보니까 저당상수가 좀 보이더라. 그러면 대부 비율이 몇 프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 그다음에 부채 감당률까지 주면 문제가 너무 쉬워지니까 부채 감당률을 만들어주는 소스를 줄 거예요. 부채 감당률은 방금 제가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이라고 했으니까 부채 서비스액 얼마, 순영업소득 얼마 이렇게 주면서 부채 감당률을 만들게끔 하는 소스를 줄 거라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잘 봐요. 아니나 다를까 저당상수가 0.08이다. 저당상수 떴고 대부 비율 60% 받았지. 그리고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 하면 뭐를 구할 수 있다 그랬죠? 부채 감당률을 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1000분의 3000을 때려서 이거 3하고 저당상수 0.08하고 마지막 대부 비율은 60%니까 0.6을 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기에다 대고 0.08 곱하기 3 곱하기 0.6을 딱 때려주니까 계산기에 0.144가 딱 뜰 거예요. 그죠? 0.144가 딱 뜨면 퍼센티지로 고치면 100을 곱해야 되니까 14.4% 하여 답은 몇 번? 4번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20번 문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죠. 오늘의 마지막 문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는, 자, 우리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자, 우리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를 자꾸 틀리시는 분들. 나는 쌤,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는 계속 틀려요. 하시는 분들은요. 혹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활용. 그 다음에 이의 신청. 그 다음에 공시상. 마지막으로 구분. 이걸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자문해 보셔야 됩니다. 이걸 못 하시면 틀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일단 해보세요.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거든요. 이거부터 할까요? 구분부터. 여러분들 두 분부터 하겠습니다. 토지는 뭐로 나뉩니까? 그러면 표계 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표계.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뭐로 나뉩니까? 그러면 일단 기다리세요. 주택은 기다렸다가 제 입에서 단독주택이란 말이 나오면 표계 하는 겁니다. 근데 공동주택이 나오면 공 해야 됩니다. 공.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표계, 공 5개가 나오거든요. 표계, 공 5개. 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기다렸다가 단독주택만 표준과 개별로 구분해요. 공동주택은 구분이 없다. 이 구분이 첫 번째. 두 번째, 표준지 공시가 어디 써먹는지, 개별 공시가 어디 써먹는지, 표준주택 어디 써먹고 개별주택, 공동주택 어디 써먹는지 모르면 틀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 표준지는 어디 써먹냐면요. 4개. 일반적인 토지거래 지표, 토지시장의 지가정보 제공, 국가가 지가를 선정할 때 기준, 그 다음에 감정평가 법인 등이 개별 토지를 평가할 때 평가 기준. 얘가 이제 표준지 공시가고요. 개별 공시가는 과부사대, 과세, 부담금, 사용료, 대부료, 과분대 4대가 다 가부야. 과세, 부담금, 사용료, 대부료. 요거는 개별 공시가. 표준주택은 바로 밑에 있는 개별주택 산정 기준으로만 쓰이고요. 짝꿍은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이 짝꿍이에요.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은 가격정보 제공하고 주택시장의 과세 기준으로 써요. 가격정보 제공, 과세 기준은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어디 활용되느냐? 이의신청. 이의신청은요, 이의 있는 자가 공시한 사람한테 가서 공시일로부터 얼마 이내? 3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누가? 이의가 있는 자가 누구한테 가서? 공시한 사람한테 가서 공시일로부터, 공시 기준이 아닙니다. 공시일로부터 얼마 이내? 30일 이내. 그럼 누가 공시하느냐? 싹 다 국장이 공시해요. 표준지도 국장, 표준주택도 국장, 공동주택도 국장. 뭐가 뜰 때만? 개별이 2번 뜨거든요. 개별 공시지가에서 한 번, 개별 주택 가격에서 한 번. 개별이 뜰 때만 시군구청장입니다. 그래서 암기할 때 개시군구청장 이렇게 암기하라 그랬죠. 개시군구청장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왜 공부 안 되고 막 이렇게 갑갑하고 이럴 때 한 번씩 욕하고 싶어도 이제
다 큰 어른이 말이야 욕도 못하고 그럴 때 개시군구청장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죠. 개시군구 개별 공시지가 시군구청장, 개별 주택 가격 시군구청장 이런 개시군구청장 이렇게 오케이? 예. 그러니까 표준지나 표준주택이나 공동주택은 국장이 공시하는 거고요. 개별 공시지가나 개별 주택 가격은 시군구청장이 공시하는 것들이니까 사람한테 가서 이의 신청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공시사항은 다른 건 구분하시지 말고요. 표준지하고요. 표준주택하고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거 해설을 좀 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해설을 갖다가 지금 펴보고 갔으면 좋겠는데. 표준주택. 저도 이걸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요게 지금 아직까지 작업이 안 돼가지고 제가 지금 못 보여드리고 있어요.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자, 표준지. 제가 해설에 넣어놨거든요. 표준지는요. 지번. 한번 써볼게요. 표준지 지번. 그 다음에 단위 면적당 가격. 단위 면적당 가격. 또 면적 및 형상. 면적 및 형상. 면적 및 형상. 그 다음에 표준지 및 주변 토지 이용 상황. 주변 토지 이용 상황. 마지막입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세 가지입니다. 지목, 용도, 도로 상황. 또 여러분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해봐요. 시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용도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용도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뭐지? 용도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용도지 이렇게. 용도, 도로, 지목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표준주택 공시할 때 공시하는 것들을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표준주택 할 때 공시하는 것들은 똑같이 지번이에요. 그리고 가격. 그리고 얘는 좀 달라집니다. 대지 면적 및 형상. 대지 면적 및 형상. 앞에 대지가 붙네요. 그다음에 주변 토지 이용 상황은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용도, 구조, 연면적, 사용 승인일, 임시 사용 승인일, 건축 허가일은 나왔고요. 여기도 똑같아요. 용도지 이렇게 지목.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용도지.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이 뭐지? 용도지 이렇게. 용도 여기 똑같아요. 그럼 좀 차이점 위주로 좀 봐드릴게요. 일단 얘는 지번은 똑같고요. 얘는 표준지는 단위 면적당 가격이에요. 근데 얘는 그냥 가격. 표준지 그냥 가격 그럼 땡이에요, 땡. 제곱미터당 가격이에요. 근데 얘는 전체 가격. 얘는 그냥 면적과 형상. 얘는 대지 면적과 형상. 얘는 주변 토지 이용 상황이 있고요. 여러분들 표준지 공시할 때 유명한 게 뭔지 아세요? 나지를 상정해요. 그러니까 표준지는요. 건물이 있어도 없다면 하고 가정을 해요. 따라서 표준지 공시할 때는 건물에 관한 사항이 나올 수가 없어요. 뭐 구조라든지 뭐 용도라든지 연면적이라든지 사용승인일, 임시 사용승인일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 구조, 연면적, 사용승인일, 임시 사용승인일은요. 표준주택 공시할 때 나오는 거지 표준지 공시할 때는 나올 수가 없다는 거. 뭘 상정하니까? 나지를 상정하니까. 오케이?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용도는 용도가 아닙니다. 용도 지역입니다. 제가 빼서 그래요. 용도 지역. 용도지 할 때 용은요. 용도 지역입니다. 용도는 여기서 공시가 안 돼요. 용도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용도 지역 몇 개 있죠? 4개 있죠. 뭐 있죠? 도관농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율환경 보전지역. 도시지역은 또다시 뭐로 나뉘어지죠? 주상공록. 주거지역은 또다시 뭐야? 전일준. 전은 뭐야? 1, 2. 일반은 1, 2, 3. 주는요? 주거에다가 상업하고 뭐 업무시설이 보완된 거 기억하고 계시죠? 예, 그런 것들. 그래서 용도지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을 볼까요? 답은 2번인데요. 이게 표준지라 그랬잖아요. 그죠? 표준지에는 용도, 연면적, 구조, 사용 승인일, 대지 면적 및 형상이 포함이 된다 그랬는데 다 틀렸어요.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이게 면적 및 형상이지 대지 면적 및 형상하고 용도, 구조, 연면적, 사용 승인일 이런 것들은요. 싹 다 표준 주택 공시할 때 나오는 것들입니다. 절대로 표준지 공시할 때는 이런 것들이 공시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쉽게 나오면 얘를 어디 써먹느냐 정도가 나올 것 같고요. 조금 어렵게 나오면
공시사항까지, 표준지의 공시사항과 표준주택의 공시사항까지 물어줄 것 같습니다. 근데 작년 시험이 조금 쉬웠거든요.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가. 그래서 올해 시험은 뭐 공시되는지까지 챙겨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예. 아마 3월달, 4월달까지는 제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출제를 했고요. 아마 5월, 6월이나 7월, 8월 달에는 다른 우리 더 훌륭한 개론 교수님들이 출제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열심히 들으시고요. 그리고 또 부동산학 개론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 출제자가 바뀌는 게 좀 좋긴 해요. 간 사람한테 자꾸 이렇게 익숙해지기보다는 문제 패턴이 조금 바뀌면서 각 과목 교수님들마다 각 과목 교수님이 아니고 교수님마다 출제 어떤 좀 패턴 아니면 좀 주안점을 두는 부분 여기 약간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바꿔가면서 들어보시면 효과가 조금 클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어쨌든 우리 기말고사 치르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이제 또 다음 해설 강의 때 제가 출제하는 해설 강의일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